안녕하십니까, 언페이드입니다. 올해 사태로 인해서 완성차 업체들의 공장이 가동이 중단이 됐었어요. 작년에 생산된 전체 차량 대수가 9천만 대 정도 되는데 이 중에 60%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1월, 2월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3월 중순 그리고 3월 말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모든 해외 공장이 가동이 중단이 됐었고 4월 중순부터 이제 조금씩 공장이 재가동이 되고 있는데 올해 가장 충격적인 그리고 믿지 못할 뉴스 하나가 바로 서부 텍사스 중진류 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소식에 이어서 올해 또 하나 이게 진짠가 싶은 뉴스가 바로 인도에서 4월 자동차 판매가 0대를 기록했다는 거였어요. 4월 한 달 동안 자동차가 한 대도 팔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짜 이게 맞나? 이거 거짓말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세계 2위의 인구 대국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한 대도 안 팔렸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중국 같은 경우 1, 2월 달에 이 자동차 판매량이 정말 엄청나게 떨어졌었어요. 2월 첫째 주 같은 경우 무려 96%가 줄어들었습니다. 점차적으로 회복을 하면서 4월 달 들어서 그나마 회복을 하고 있는데 2018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2019년 수준 정도까지는 회복을 한 상태예요. 4월 달 들어서 유럽 공장들 같은 경우도 이제 서서히 생산 재개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 미국의 엘라베마 공장 같은 경우 발음이 참 어렵네. 47일 만에 다시 재가동에 들어갔고 인도도 거의 2달 만에 재가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업체들이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났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실적을 발표한 완성차 업체들 중에 유일하게 이 영업이익이 늘어났어요. 3월 달에 유럽 주요 국가들 자동차 판매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 1분기에 영업이익이 80%가량 급감했어요. 최근 사태로 인해서 완성차 업체들이 순이익이 대폭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차 역시 2분기가 굉장히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인도 전반적으로 모든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1분기에도 일부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 자동차 부분의 영업이익이 개선이 됐어요. 자동차 부분의 매출액이 늘어났어요. 출하량이 작년 동기보다 약 20%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국내 공장은 10% 정도이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20% 정도 출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매출액이 늘어났냐? 바로 환율 영향과 이 믹스 개선 덕분입니다. 확실히 물량 감소 때문에 매출액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 두 부분 덕분에 이 전체적인 매출액은 늘어난 거죠. 환율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믹스 개선은 뭐냐? 국내 공장 같은 경우 내수와 수출 동시에 ASP 평균 판매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1분기에 차량 판매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매 단가 자체가 올라감으로써 매출액이 늘어난 거죠. 실제 현대차 글로벌 평균 판매 가격이 증가하고 있어요. 영업이익 역시 환율과 이 믹스 개선 영향을 보면서 이 물량 감소보다 이쪽 부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면서 영업이익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앱티브 관련해서 일회성 이익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실질적으로는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영업의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지분법 이익 역시 크게 줄어들므로써 이 당기 순이익이 작년보다 거의 절반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1분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미국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늘어났어요. 러시아도 판매량이 늘어났지만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확실히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판매량이 12%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3월 달만 보면 한국,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확실히 감소했어요. 그리고 운명의 2분기 첫 번째 달인 4월 달 같은 경우는 국내는 꽤나 선방을 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엄청난 판매량 충격이 나왔어요. 전기 대비해서는 62%가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70% 차량 판매가 감소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고정비 부담
부담이 굉장히 커요. 만약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되면 이 고정비 부담 때문에 유동성 우려가 증가하게 됩니다. 리스크가 굉장히 부각이 되는 거죠. 폭스바겐 같은 경우 매달 3조 6천억 정도의 인건비가 발생을 합니다. 자동차 생산이 중단이 됐었고 판매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 자체가 엄청나게 큰데 이 부분을 메꿀 수가 없는 거죠. 현대차 1분기 실적 발표회에서도 언급을 했어요. 고정비에서 인건비가 제일 크다고.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여주다가 2018년을 마지막으로 작년에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었고 올해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보다 이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현대차 같은 경우 2012년 13년에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그 이후로 이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다행히 작년에 영업이익이 증가하긴 했는데 전 세계에서 자동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시장이 바로 중국, 미국, 유럽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3대 시장과 더불어서 굉장히 이 판매 포트폴리오가 한 곳에 치우쳐 있지 않고 다양한 편이에요. 그 중에 미국이 16% 정도를 차지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17년, 18년 이때를 정점으로 이제 판매량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는 판매 점유율이 월별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 평균 판매 단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SUV 판매를 중심으로 이제 시장에 대응하다 보니까 이 ASP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거둔 성과는 굉장히 초라한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2014년을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이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적자 상태인 겁니다. 18년 2분기를 저점으로 이제 조금씩 EEP 정도를 거두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인기 많은 차종은 SUV와 그리고 픽업 트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SUV 라인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2016년보다 2019년에 이 SUV 판매 비중이 거의 2배 정도 증가했어요. 미국 소비자들 같은 경우 이 SUV와 픽업 트럭이 차지하는 비율이 72%예요. 이러다 보니까 SUV나 픽업 트럭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법인 같은 경우 유통과 이 제조 법인이 따로 있는데 2012년 13년에 이 이익이 정점을 찍고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 실업률이 2008년 당시보다 지금 훨씬 더 높아요. 이 실업률과 자동차 판매량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보여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자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했어요. 하지만 실업률이 떨어지자 다시 이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났는데 최근 이렇게 미국 실업률이 증가하자 자동차 판매가 굉장히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고차 가격 역시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예요. 2008년 당시보다 조금 덜 빠지긴 했지만 5월로 갈수록 중고차 가격이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럭셔리 카를 제외하고 전 차종 모두가 중고차 가격 하락이 보이고 있는데 5월로 접어들면서 이 하락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현대차의 자회사 중에 HCA라는 게 있어요. 주로 오토론, 중고차 매각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는데 이 중고차 매각이 작년에 매출 중에 50%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빠지고 이 중고차 가격마저 떨어지면 HCA 같은 경우 당연히 매출액도 빠지면서 그와 동시에 이 순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가 급격하게 늘어나긴 했는데 과연 이때처럼 V-shape 회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미국 시장과 동일하게 유럽 같은 경우도 이 판매량이 증가했다가 이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현대 기아차가 이 서유럽에서 판매 점유율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는데 그래봤자 예전보다 조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3월 달에 유럽 자동차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50% 적게는 30% 이렇게 빠졌는데 다행히 현대차 같은 경우 이 미국과 유럽의 판매 비중이 4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판매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50%가 넘어요. 그나마 아시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미국, 유럽 판매 비중이 낮아서 피해가 조금 덜하다는 건데 유럽 시장에서 안정적인 MS를 보여주고 있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 체코와 터키가 유럽의 생산 기지인데 지금처럼 유럽 수요가 계속해서 부진할 경우 2분기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 이 자동차 수요가 굉장히
급증했었어요. 이 자동차 수요가 뭐 20% 이런 식으로 늘어나다가 수요 증가율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2017년을 정점으로 2019년까지 이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2018년에 판매량이 줄어들기도 전에 미리 2017년에 이 판매량이 미리 줄어들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드 보복 때문에 이 당시에 현대차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 시장 점유율과 그리고 자동차 판매량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판매량 자체가 더 줄어들고 MS 자체도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에 진출할 경우 중국 현지 업체와 합작법인을 설립을 해야 돼요. 해외 업체들 같은 경우 이 지분율을 100% 가지고 중국 현지에다가 공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중국 업체들을 하나 끼고 반반의 지분을 가진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데, 예외인 경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테슬라 같은 경우 100% 자회사를 할 수 있도록 중국에서 허가를 내줘서 테슬라를 제외하고 GM, 폭스바겐, 토요타, 혼다, 르노, 모든 해외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 중국에 공장을 만들 시에는 무조건 중국 업체랑 합작법인을 만들어야 돼요. 2012년 14년만 하더라도 이제 관계기업 투자 손익 이 부분이 2조 5천억 3조 원이 나왔는데, 최근 이 부분에 손익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이 현대차의 중국 법인의 이 감소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3년 14년만 하더라도 지분법 손익이 거의 1조 원이었어요. 중국에서 자동차 판매가 굉장히 호조를 보이자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는데, 2017년에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이 지분법 이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됩니다. 2018년에 좀 나아지나 싶더니 2019년에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적자 규모가 더 커졌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돈을 벌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쏠쏠하게 챙겼었는데, 2018년에는 빵원으로 아예 못 받게 됩니다. 이 영업이익에 더해서 이제 지분법 이익이 더해짐으로써 이 영업이익보다 이 순이익이 더 많이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영업이익에서 이 법인세를 차감하고 나면 순이익이 더 적은데, 지분법 이익이 크다 보니까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더 많이 나왔는데, 중국 시장에서 지분법 손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서자 이 지분법 손익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영업이익보다 이 순이익이 적어졌어요. 중국에 공장이 5개가 있었는데 작년에 베이징 1공장 문을 닫았어요. 지금 공장들의 생산 능력이 135만 대 정도 되는데, 작년에 현대차가 중국에서 65만 대를 팔았어요. 단순 계산해 봤을 때 135만 대, 65만 대를 팔았으면 공장 가동률이 50%밖에 되지 않아요. 당연히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러시아, 브라질 같은 경우 2014년을 정점으로 최근 5년간 이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었다가 조금씩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이때 이 자동차 판매량이 왜 이렇게 떨어졌냐? 러시아, 브라질 같은 경우 산유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유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때 100불 정도 유지되던 원유 가격이 거의 30불까지 떨어지자 이 부분에 타격을 받은 겁니다. 러시아, 브라질 같은 경우 현대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시아, 중동 역시 이 자동차 수요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최근 유가가 그나마 조금 회복해서 이제 한 20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는 사실 자동차 수요를 다시 끌어올릴 만큼 유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자동차 수요가 계속해서 부진할 것 같아요. 인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격적이게도 4월 달에 자동차 판매가 0대를 기록했어요. 인도에서 판매된 차량이 작년에 12%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는 조금 덜 줄어들었어요. 자동차 판매량이. 그리고 MS는 1% 정도 증가했는데, 인도는 중국에 이어서 가장 많은 인구가 있고 이 자동차 보유 대수가 낮기 때문에 이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에요. 현대차는 이 인도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 2위 업체입니다. 이 스즈키 마루티가 1위고 이 현대차가 2위라서 굉장히 희망적인 시장인데, 순이익 역시 2014년 대비해서 2019년에 더블로 증가했어요. 그런데 자동차가 단 한 대도 안 팔리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 업체들이 하루에 3억 달러씩 손해본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인도 자동차 업계가 하루에 3억 600만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추산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현대차 같은
같은 경우도 큰 손실을 볼 것 같아요. 현대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한국 공장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요. 내수시장에서 이 수입차가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이 판매량이 계속 늘어났다가 피크를 찍고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늘어났고 시장 점유율 역시 2016년을 저점으로 5%나 증가했어요. 개별로 봤을 때 국내 공장 같은 경우 이 매출액이 작년에 18년 대비해서 크게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좀 아쉽게도 이 당시보다는 3분의 1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연구개발과 같은 경우 당연히 미래를 대비하다 보니까 2008년 대비해서 3배 정도 늘어났어요. 이 연구개발비는 비용이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줄어드는데 한 몫을 하긴 했습니다. 현대차가 중장기적으로 R&D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이에요.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개발을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최근에 사태로 인해서 이 믹스 개선 효과가 가려졌어요. 올해 출시되는 신차 중 90%를 SUV 또는 레저용 차량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글로벌로 보더라도 이 SUV 판매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G80이라는 제네시스 3세대 모델을 올해 내놨는데 판매량이 좋습니다. 작년에 제네시스의 SUV 모델이 사전 예약 첫날에 15,000대가 팔렸는데 G80 같은 경우 22,000대가 사전 예약 첫날에 팔렸어요. 토요타가 렉서스를 내놓아서 이 영업이익이 증가했던 효과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죠. 북미에서도 이 제네시스를 내놓음으로써 영업이익의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내수 수출 ASP 그리고 글로벌 ASP가 이 SUV와 이 제네시스 출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가되면서 현대차의 이익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놓는 차량들이 굉장히 고급차 아니면 SUV 중심으로 이렇게 로드맵을 짜놨어요. 작년에 투자자의 날 행사를 통해서 이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에 영업이익률 8%를 달성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SUV 그리고 제네시스 모델 투입을 통해서 ASP를 높여서 영업이익률을 높여나가겠고 그리고 원가 절감을 통해서 영업이익률을 높이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장기적으로도 미래사업 역량 확보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6년 동안 6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현대차의 이 SUV 그리고 제네시스 출시를 통한 고급화 전략과 미래차 전략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